연준이 지금 어쨌든 9월, 11월, 12월에서 각각 25bp 정도 인하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bp 정도 보고 있는데 1995년 하반기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 지수는 밸류 기반으로 상승했고 주도주가 교체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가 상반기 주도주라고 봤었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지금 주도주 변화 음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전기차 산업이 어쨌든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할부로 80% 이상 할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뭐 할부 이자가 이제 오토론이 되게 비싸거든요. 금리 인하가 돼야지 아무래도 전기차라든가 자동차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게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18일이에요. FOMC에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나오는데 대략 예상은 25bp로 숫자적으로 질서 있게 얘기는 이제 보험성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 뉴스는 그 뉴스원에서 황성태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발표를 하신 거 얘기를 하신 거를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그 뉴스를 가져왔고요. 황 센터장은 오는 9월에는 그 기준금리를 25bp를 내리며 연준이 보험성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고요. 기준금리를 50bp 이상 한 번에 내리는 B컷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50bp 인하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7월달에 왜 안 내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연준이 그럼 못 파는 거냐, 연준에 대한 불신이 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bp가 적당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어쨌든 9월, 11월, 12월에서 각각 25bp 정도 인하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5bp 정도 보고 있는데 95년도 1995년 하반기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 지수는 밸류 기반으로 상승했고 주도주가 교체됐다는 겁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후에는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가 상반기 주도주라고 봤었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지금 주도주 변화 음식이 나오고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주도주가 바뀝니다. 1995년 상반기 주도주였던 IT는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하며 헬스케어와 금융이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95년도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2024년 하반기 미국 IT와 국내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도체 하락세도 주도주 교체 과정에 있으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저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는 비컷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관없이 비컷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시장에서 일단은 비컷을 요구를 한다는 거고요. 일단 8월 고용지표만 봐서는 당장에 이제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어떤 시장이 비컷을 모으는 압력으로 요구했다는 것이고, 시장의 예상은 질서 있게 25bp 3번 이걸 질서 있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얘기를 하지만 금융시장 자체가 좀 더 화끈하게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은연중 계속 비컷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11월 달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금리를 쉽게 인하를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운신의 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비컷을 실시하는 게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융시장 및 경기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FOMC에서 그 비컷이 단행된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금리 인하폭은 125bp 수준일 거다라고 보는데, 저에게는 그럼 비컷 한번 더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도 뭐 25bp랑 50bp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난주에 그 OECD 경기 선행 뉴스 8월달에 발표가 됐고요. 그 G20 그 OECD 경기 선행 뉴스가 8월달 보니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승세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데 미국은 살짝 서수점에서 살짝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살짝 전환이 됐고, 중국은 줄곧 하락세를 작년 8월 달부터 좀 하락세에 있다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약간 보합이라고 봐야죠.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은 올해 2월 달 이후로는 거의 102에서 거의 비슷한데 소수점에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는데 미비해요.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미국이 100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나중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OECD 경기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6개월 후에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매달 나오는 수치를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겠고, 요거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기술주 랠리의 종훈이라는 요 리포트도 저 IM증권 자료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엔비디아 홀쭉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좋았다는 거였고, 그 실적 보기 나쁘지 않고 있는데 성장 궤도의 변화, 그러니까 분기별로 막 20% 성장 나왔던 게 한 자릿수를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고, 매출 총이익도 80% 육박을 했었는데 이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델, 브로드컴 등에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고, 엔비디아 주요 고객은 주로 AI 서버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들인데, 이 하드웨어 업체 고객은 소프트웨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데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수요가 계속,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술주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AI 수요의 진짜 수요처는 바로 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에요.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번 돈을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버는 돈이 적다 보니까 주주들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면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출은 멀고 감가상각 가깝다는 것이어서 감가상각 비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의 절반은 단기가 5년 이내에서 상각되어서 비용으로 인식될 전망이고요. 이런 언젠가 그 AI가 세상을 바꾸고 생산성 혁신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AI 투자하는 회사들은 저 시장 규모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감가상각 비용이라든가 그 매출 사이에 그 캐즘을 지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캐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기가 하강하며 클라우드 매출이 감소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버는 만큼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는 캐펙스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주도주가 된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과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은 EPS는 꾸준히 올라가더라도 이런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AI 관련 기업들의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피카웃의 논란이 지금 일단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좋은데 피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 이 부분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지출의 성장률을 보면은 24년도에 40%, 25년도에 11.2, 26년도에 5.5%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둔화가 급격히 나타난다는 거죠.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금리 인하 시절에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걸 안 맞아요.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에서 그러니까 매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면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27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26년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 특히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은 나머지 우리나라도 따라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약세 추세가 들어갔고 이미 지금 벌써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 주식 등의 달러 자산을 축소를 해야 돼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 실행을 좀 줄여야 된다고요.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으로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야당에서 모 의원이 그 IS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비과세 해외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게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금수익 강행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빠졌던 건데, 지금 미국 주식을 자꾸 가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달러 약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돼요. 지금 달러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를 부추긴다. 그러면은 국내장에서도 깨지고 미국장에서 깨지는 그런 상황. 그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으로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신흥국으로 환차에 노린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폐를 사야 되잖아요. 사고 그러고서 채권을 사거든요. 최근에 서 외국인들이 8월 달에만 우리나라 채권을 11조 6천억을 샀습니다. 올해 최대예요. 올해도 이미 좀 사고 있었는데 최대 샀고, 그러고 어느 정도 채권이 매집이 끝나게 되면은 한국과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요. 그래서 25년에서 26년도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따른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 시장에 따른 강세 저항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부터는 또 북미에서 전기차 시장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 두 가지 사이클,
두 가지 빅사이클을 같이 맞물렸을 때 제가 흰세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반도체를 매도하고 있고 배터리와 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부 차익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대체로 바이오를 많이 샀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이런 거 사고 있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 핵심은 마지막 줄이에요. 금리 인하 수혜가 되는 섹터. 그러면 바이오, 배터리,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성장률이 높은 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컨택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각기 전투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올해 많이 갔던 게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펩타론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항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괜찮은데 각자 그 회사의 모멘트를 보셔가지고 성장률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연간 50% 성장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핀셋으로 뽑듯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겠고, 2차 전지 섹터도 올해는 안 좋지만은 일부가 소재별로 또 달라요. 그리고 LG에너솔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그 AMPC가 대략 2조 정도, 내년에 5조 6천억인데 그게 이제 지난해 상반기 때 예측을 자료니까 좀 20% 감안다 하더라도 4조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26년도에는 뭐 7조가 넘거든요. 11조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감안해도 한 9조 정도, 한 20% 감안은 9조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보이잖아요. 성장률은 엔솔이 제일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높은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으로 포트를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바닥을 잡았던 시도가 나왔던 게 그 모건 스탠리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탄소 배출 목표량이 하향이 돼서 25년도 전기차 판매가 41% 최대 증가할 것이라 전망 리포트 나오면서 그날 저점 잡았다가 금투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불거지면 한 번 더 빠졌다고 다시 반등 나온 거고요. 이게 그 이후에 그 25년도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킬로그램당 118g에서 93.6g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내년도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어서, 그러면서 침투율이 이제 올해 15%에서 내년에 20%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럼 유럽의 그 전기차 배터리 가동률이 이제 올해 68에서 내년에 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과 마진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40%대까지 떨어져서 그게 실적이 안 좋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솔이 이제 내년도에 유럽 쪽에 그 캐파가 이제 160기가와트시, SK온이 199기가와트시를 올해 대비해서 크게 확장될 것이고, 반면에 그 CATL의 헝가리 공장은 기존에 초기에 계획했던 100기가와트시에서 70기가와트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EU에서 중국 전기차에서 관세라든가 EU 배터리 여건법이 또 발의가 될 거고, CRA법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요 편은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니까 그 선호되는 종목들을 본 거고, 얘가 지금 잠깐 잘못됐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스트리트 뷰가 있고, 보면 불 케이스가 있고 베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불 케이스를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좀 그 언더웨이트 정도로 봐서 오히려 지금 매도였죠. 그 목표가보다 지금은 이거보다 떨어져 있어요. 물론 목표가 16만 원인데 불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 목표가가 38만 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고, 베어 케이스로 가게 되면 뭐 11만 원이나 이런 얘기고요. 엔솔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지금 55만 원인데 불 케이스를 갔을 경우에는 이제 68만 원, 베어 케이스 갔을 경우는 27만 원, 이렇게 범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기본 스탠다드 이런 식 많이 주니까, 뭐 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은 셀 쪽과 LG화학 이런 쪽 그쪽 좀 선호하고, 에코프로 쪽으로는 좀 비선한 그런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뭐 오늘 시장 얘기하면서 2차전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그 어제인가요? 중국인의 여러 가지 미국 내 활동 제한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환경 뉴스 제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 회사,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의 그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어제 무더기로 통과를 시켰고, 이게 하원에 통과 법안이 26개 중에서 10개가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법안이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미국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법안 10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화 책임법, 대만 분제 억제법, 그 외국 적대 세력 통신 투명성법 중에 쭉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외국 적대 세력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8년부터는 국토안전부에서 특정 외산 배터리를 사용 금지를 시켰거든요. 이 법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28년도부터라는 거죠. 정확히 27년 10월부터 발의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기차 충전 시설도 보완 대상이라고 해서 중국산 배터리 이용을 제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통과를 했고요. 27년 10월부터 국토안전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할 경우 이는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했습니다. CATL, BRD, MB전원에너지, EV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툼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6개 기업을 지목을 했고요. 이 기업들을 앞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고 CATL 기업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충전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을 우려를 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안시설로 충전기를 보안시설로 이제 보고서 중국 배터리를 쓸 수 없도록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중국산 대표 퇴출 하는 이유가 나왔고 만약에 이제 퇴출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를 대체하면서 어떤 전체 배터리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보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관세 100% 관세를 했고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을 25% 추가 관세, 그러니까 내년 올해 10월 달부터 발효를 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중국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및 그 관련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를 대상으로도 관세 인상 예고를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중국 전기차에 추가 상계 관세 부과를 했죠. 최대 이제 46.3%인데 기존에 10%에서 이제 36.53% 올리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한 1% 정도 다시 또 할인할 것 같고요.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이 이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대폭 관세를 인상을 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가 니트 직물 카페 도자기 등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40에서 50% 예고를 하는데 이거는 전 국가의 대상이지만 이 품목들을 다 중국을 딱 겨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세들이 앞으로 쫙 그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배터리 쪽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수입해보는 쪽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도 향후에 이렇게 대중국 관세로 통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도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투자 시점 아니라고 보이지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거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을 좀 좋게 보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태양광 모듈 관세 최종 결정 내는 게 12월 달이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잡아도 좋은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알고 있을 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